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시경제 모아보기 영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24년 하반기 소위 말하는 이 피벗의 시대에 금리 인하 기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환시장, 환율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소위 하드 랜딩 올 것인가, 소프트 랜딩 올 것인가, 향후 세계 주요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이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아오셨던 제 이 거시경제 관련 강의 영상과 또 여러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이 전문가분들의 영상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2025년 경제전망서 제목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 지금 예약 발매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책도 함께 보시고 이런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 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시 경제적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당연히 우리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부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 가계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기업 부채가 더 뭐 GDP 대비로 보면 더 많긴 하는데 네, 가계 부채가 더 속도도 빠르고 네, 기업 부채와 달리 가계 부채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갑자기 소득이 뻥 튀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부채는 뭐 기업 영업실적이 갑자기 좋으면 좀 갚아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고 더군다나 예전에 네,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그때도 단기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기업 부채는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네, 가계 부채는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GDP 대비로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떨어졌다는 그건 그야말로 약간 숫자를 약간 마사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정도고 말 그대로 명목 GDP가 상승하니까 뭐 GDP 소위 가계부채 절대 좀 증가해도 대비로 뭐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을 보면 지금도 계속 가계부채를 띄우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가계부채가 이 상태로 계속 더 커질 수가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토론이니까 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계부채로 먼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계부채, 기업부채보다 정부 부채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 저하고 이게 좀 다른데. 뭐 가계부채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부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문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문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매크로하게 접근했을 때는 정부 부채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까? 질문한테 제가 할까요? 왜 그래요? 한 일단 배우고 가게. 아니요, 배우고 가신다기보다는 네네. 세수 결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20년, 21년과 같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 있는 경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 어쨌든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을 좀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네. 근데 22년, 23년 그리고 뭐 또 역시 정치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한 소위 이제 투표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게 재정 건전성 확보고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표로 이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근데 재정 건전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데
이 세수 결손 부분을 메꾸는 것이 정부 부채인 거고요. 그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감세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고 있죠. 재정 정책의 하나의 방향성을,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좀 정독하고 왔는데요. 마침 저 이제 그 보고서 보는 걸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내용이 뭐냐면요. 기축통화국이 있고요. 기축통화국이라 한다면 미국도 있지만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 있죠. 달러 인덱스에서 네.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나머지 6개국, 이제 일본, 캐나다, 유로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해 놓고 재정 적자 문제가, 재정 건전성이 위축될 때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봤을 때 기축통화국은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일이죠. 기축통화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국 경제의 경기 둔화나 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이 재정 악화가 그 나라 경제를 더 크게 짓누르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한국 경제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같은 거, 2008년 금융위기, 1997, 8년 IMF 외환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경제 위기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경제를 앞에 논한 것처럼 서서히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뷰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 문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는 이거는 해결할 방책도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뭔가 대응 전략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일단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정부 부채 문제가 가장 우리 경제에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특히 만약에 외재적인 충격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사용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더딘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지만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다 최근에 제로 금리로 인상을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운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왔는데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재정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국면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동감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재정 부채가 계속 키워지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걷고 또 그게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 증진이라든가 이게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재정을 뭐 엉뚱한 데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네. 정부 부채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정부 부채, 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일단 가계 부채가 제일 문제다. 네. 일단 GDP 대비로 보면 정부 부채는 한 50%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는 한 100% 정도 되고 우리 기업 부채는 11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퍼센티지가 더 높아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총량적으로 그게 아니래도 네. 좀 전에 뭐 전 세계 국가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냥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또 크고 뭐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가 좀 커도 좀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좀 아까 뭐 금융안전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그런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부채가 있는데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네.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게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허. 있으면 네. 개도국 있잖아요. 신흥국. 네. 이 얘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사실은 이 정부 부채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80년대에 다 이게 저쪽 그 중남미 국가들이 왜 넘어져서 다 정부 부채 때문에 넘어졌죠. 당연히. 네. 정부 부채 너무 많이 끌어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네. 다 외화 그 달러 디노미네이트 된 네. 그러한 부채. 그러니까 달러 표시 외채를 끌어다가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못 갚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정부 부채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터지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라틴 아메리카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네. 다만 다른 거 있잖아요.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이거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계부채부터 생각해 보면 그게 심각하면 어떤 외부적 충격에 따라서 이게 확 무너져 가지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결국은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99%였어요. 네. 딱 우리나라 수준보다 살짝 안 됐어요. 네. 일본이 예. 90년도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시작할 때 그때의 일본의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수준까지 꼭갈 때 올라갔어요. 그때 네. 그래봤자 뭐 한 70% 정도, 70% 남짓 이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도 터졌어요. 제 말씀은 가계부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처럼 너무 빨리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것도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가계대출이 거의 8, 90%가 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 집값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막 커진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부동산 가격이 팍 꺼지면 충격이 있으면 가계부채가 이제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는 거고 네. 기업 부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논의를 치고요. 네. 다시 정부 부채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정부에서 일을 하면요. 정부 부채를 이번 기회에 좀 키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피워요. 네. 그 대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주로 R&D 투자를 써요. 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써요. 건설 경기에 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지난번 우리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올해 보니까 뭐 R&D 투자를 갖다가 정부 지출에서 갖다가 뭐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보니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계속 미래 먹거리 하는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다 키우려고 하고 이 건설 투자는 죽이려고 한다. 키우지 않고 살짝만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건설 경기만 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자꾸 띄우고 그러면서 자꾸 정부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옥죄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 정책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만 쓰고 재정정책은 그냥 손발을 꽉 묶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재정정책을 써줄 땐 써야 되죠.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그때 왜 안 써요? 쓰죠. 저 같으면. 적극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좀 해줘야 되죠. 다만 부양을 하는데 뭐 소비 막 진작하고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 만드는 그러한 투자 그쪽으로 좀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OECD 국가 회원국이니까 OECD도 많이 비교하는데 지금 50% 남짓인데 GDP 대비로 이건 OECD 평균에서도 낮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거나 GDP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다만 무조건 항상 100만 원 쓰자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는 그때 미래 먹거리 투자로 이걸다가 정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 되도록 그런 것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또 반문이 아니,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이현은 교수님은 일단 전제가 어떻게 하면 터지냐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 터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까봐 걱정을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전 100% 공감합니다. 정부 부채는 터지는 과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터지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부 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마 우리 현 정부가 R&D 예산을 늘려놓은 몇몇 공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R&D 예산을 왜 줄이느냐 이 얘기를 저는 수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R&D 예산을 늘려서 미래 유망 산업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를 또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약 700조 정도에서 R&D 예산 규모가 30조 정도 되는데 R&D 예산을 예를 들어 30조를 갑자기 100조로 늘릴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확장적 재정정책 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이라는 면에서는 R&D 예산을 놓고 확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다. 기여도 면에서. 저는 그런 면이고 지금은 제가 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수를 마련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출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감세 정책만 도입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촉진책들이 다 감세예요.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좋다고 치죠. 근데 그러나 그 이외에 세수를 확보할 만한 차선책들을 마련해 가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출 늘릴 것만 계속 고민하고 왜 세입에 대한 고민이 없느냐. 저는 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 현상이 결국 우리 경제를 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세출도 R&D 예산 중심으로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끄는 중심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네. 첨언해도 될까요? 아유,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뭐 터질 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한번 더 강조해 네, 드리고 네, 싶은데 네. 그럴 개연성도 걱정해야 되는 부채는 가계부채다. 네. 정부 부채는 아니고 가계부채는요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요. 가계부채는 2가지 개연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폭 터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차 대조표 불황. 네.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요. 원리금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투자해 놓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해 놓은 그 집값이 이제는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현 상태에 유지를 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소득이 내가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단순하게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나요? 아닌데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의 그 소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불행이 바로 대차 대조표 불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한국은행 그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이상이면 그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 네. 앞으로 GDP 대비 80%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네.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80%라는 건 정해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많으면 나쁘다는 그런 연구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2가지를 다 볼 때 우리나라는 그걸 이미 초과해도 너무 많이 초과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정부 부채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좀 양호한 편이고 특히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지금 막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 이때는 좀 그걸 좀 살리면 좋겠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니까 한국에서 나온 지난해 말에 나온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10년 단위로 네.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게 보면 네. 그 중국도 한때는 뭐 14%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에 14% 성장한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70년대 뭐 10%대 성장했다. 그다음에 뭐 7, 8% 성장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얼마나 자본이 증가했느냐. 그 설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얼마나 기술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R&D 투자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노동이 증가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노동은 줄어들고 이제는
요즘은 0. 몇 %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거기 소위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증가가 경제 성장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설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이걸 늘리는 거나 아니면은 R&D 투자해가지고 총요소 생산성, 총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설비 네. 투자를 두고 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지 않으면 무슨 2% 지금 2%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네.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 그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9%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처럼 한 29% 정도 10% 정도 증가하면 적어도 3%포인트 마이너스 한다.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30년 중반 후반이에요. 그때 마이너스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그 GDP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 3요소 중에 노동이 이래저래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게 뭐냐 결국은 기술을 높이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집 짓는 데다 돈을 써버리면 가계부채를 늘려서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설비 투자 안 하고 기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계속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도 또 정부가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R&D 네. 투자잖아요. 네. 정부의 그 R&D 예산. 그것도 줄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너무 공감하고요, 교수님.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 네. 지금 3분의 2를 탈고한 상태인데 벌써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9월 달에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전망서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 투입을 늘리거나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확장적으로 재정을 더 편성해서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확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R&D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운용에 해당된다. 재정 운용을 조금 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토론자는 백석현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그때 환율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이 실무 전문가 분 중에 가장 신뢰하는 환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뢰하는 전문가신데 그래서 요즘 또 환율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한은행의 외환딜링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환율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오셔서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역시 그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신 견해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전망하셨는지. 일단은 뭐 최근에 1,300원대가 계속되고 1,400원을 향해 다가간 요 과정의 구조적인 배경이 뭐냐를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네.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 기준금리는 올해 내내 동결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한국 국고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 양국 간의 이 시장 금리는 올해도 계속 벌어지면서 미국 금리는 뭐 최근에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격차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국 간에 벌어지는 격차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때 코스피가 상승하고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외면하고 다른 나라 주식만 산다면 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한국 코스피 아니면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 아니면 한국 주가 대 전 세계 주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상대적인 한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일종의 있다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도 있지만 주가를 기준으로도 네. 한국과 전 세계, 한국과 미국 간의 주가 모멘텀이 이제 한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면서 원달러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 약세가 되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중국 경제를 나타내는 시장 변수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걸 이제 저는 홍콩 항생지수라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성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네. 홍콩 항생지수도 원달러 환율과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3년 전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는 홍콩 항생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 흐름도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 세 가지 구조적인 너무 좋습니다. 시장 가격.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목해 주셨고, 저도 세 가지 100% 공감하고요. 세 개에다가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더해도 될까요? 예. 네, 저의 의견을. 그 다음 한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의외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2024년에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굳이 따지면 2010년대보다 2020년대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레벨이 올라갔거든요.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그 움직임이 레벨업이 된 거예요. 물론 레벨업 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 긴장감 혹은 불확실성 이것 자체가 2010년대보다 202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러우 전쟁 이후 24년 중동 전쟁 이후 지금 뭐 타이완 해협을 두고 긴장감이 조성된다든가 또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레벨 자체가 고조되다 보니까 그냥 안전자산이 더 좋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레벨업 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격인 금 가격과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간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 요소도 있지만 이 요소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고조될 때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혹은 중동 전쟁 발생했을 때 막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 말고 레벨 자체가 업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도 역시 일부 달러 선호 현상을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의견을 여쭙고 이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좋습니다. 다른 예. 생각인데요. 네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환율, 그러니까 시장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네. 따라 반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올해 뭐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의 뭐 회담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1390원 최근에 가는 과정이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시장 관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적으로는 우리 심리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이건 비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반영하고 말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반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30년 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이제 물꼬가 튀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면서 예. 이제 유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배가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네. 2002년 초에 WTI 가격이 20달러였다가 2007년 8월에 147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5, 6년간 7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WTI 80달러인데 7배 넘게 상승하면 뭐 600달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에 묻혀있던 셰일가스, 셰일 원유, 이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걸 이제 개발할 유인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면서 셰일 혁명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급을 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었던 소련도 없어졌고 네. 그리고 에너지 자급, 결국 에너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개입하고 중동 지역 질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미국이 힘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밖에다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왜 밖에다가 헛돈을 써야 되냐? 왜 밖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이제 80, 90%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전 네. 대통령.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해외에다가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 돈 낭비할 필요 없다. 국방비 해외에다 쓸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특징은 핵심적인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 또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급자족 경제가 돼가는 거죠, 미국이. 그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세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 뷰이고요. 그 뷰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전쟁을 즐긴다.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더 되었다. 이제 무기 수출로만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는 에너지 수출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잖아요. 순수입국이었다가 세계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절대적인 1위 국가고 또 러시아는 뭐 두 번째 2위 국가인데 오펙 플러스라는 체제에서는 사우디보다도 더 많으니까 결국 뭐 중동 국가들, 러시아, 미국 다 원유를 수출하는 최대 생산 국가로서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걸 즐긴다. 그러려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어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국제 유가가 치솟으니까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도 또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불안도 역시 강달러 현상에 항목을 하고 있다라는 반쯤에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의견 더 드린 다음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까지 묶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저도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가지 배경은 역시 환율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다. 거시경제의 건전성이죠. 근데 미국의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이 정도 5.5%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이라도 뭔가 스크래치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 고용이고 경제가 수그러들 기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평가,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와 미국에 대한 펀더멘탈의 평가. 사실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거든요. 이런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그 자체가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고 그게 강달러 현상을 야기한 것이지 않을까. 역시 그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펀더멘털 당연히 예,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가 맞다는 데 동의하고. 이건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와 이제 방금 펀더멘털 말씀하실 때 한국은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수출 경기 어떠냐를 저는 보는데 네. 월별 수출과 코스피의 장기적인 이제 관계를 보면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별 한국 수출액이 한 600억 불 조금 안 나오거든요. 네. 2년 전에 가장 수출이 최고 호시절일 때 그때가 이제 한 달에 600억 불 넘는 달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지금은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600억 불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못 넘는 상황인데 600억 불은 코스피 3,000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1억 불이 코스피 5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좀 보는데 네. 어쨌든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장기간 뭐 5, 600억 불에 묶여있는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의미하는 게 결국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거냐, 네.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할 거냐를 반영하는 게 결국 코스피 주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뭐 6개월 정도 전망을 봤을 때 지금보다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결국 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IMF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자꾸 미국 경제 전망 수치를 올리는 게 네. 최근의 특징인데 올해도 2.7%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감해 주시고 미국 경제 2.7%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위 GDP 규모를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선진국인데 그런 선진국이 2.7%로 성장한다. 펀더멘털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섰잖아요. 앞섰죠, 심지어. 또 올해도 보면 IMF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4.6%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1.9%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중국이 올해도 CPI 상승률 보면 매달 1%가 안 되거든요. 계속 0%대인데 네. 이러면 올해도 미국이 아슬아슬하게 명목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겠네요. 네. 듭니다. 이 중국 경제를 잠깐 논하자면 마이너스 CPI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 0% 수준, 0%대. 예.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가 3%임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목표 물가가 2%니까 예를 들어서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지만 중국이 만약에 2%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디플레이션에 우려되는 그런 경제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목표 물가 자체가 높으니까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체제인 것이고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마이너스 행보, 제로 물가 상승률 이런 흐름을 계속 정말 장기간 유지한다. 이것은 참 중국 경제가 당분간에 뭐 이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덱스로 지금 많이 꼽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는 간단히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PI도 1% 아래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가 살아나기는 상당 기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부동산 경기 예. 침체죠. 예.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이나 기존 주택 가격 전월 대비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또 보면 최근에 좀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예. 중국은 계속 부동산 경기를 그래도 조금 하단을 받치려고 계속 뭔가 정책을 내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내수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 G7 회의 때도 중국을 향해서 성토가 있었지만 뭐 산업 내 과잉 생산 때문에 자꾸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 같이 이제 저가 수출이 되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토를 하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실 중국 그 알리 시무 그 유통업체들의 공습이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효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게 또 중국 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 그 자체가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중국이 급합니다. 지금 급해서 이 부양책을 정말 대대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화이트리스트라든가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런 표현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여지까지 24년 중국 경제가 4.6% 성장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가 4.6% 성장한다. 이런 것을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책임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이런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냥 둔화된 경제 체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진작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워낙 물론 투자가 위축됐고 투자가 위축되니 소비도 위축되는데 고용이라는 걸 경유해서, 근데 이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특단의 또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구환신 정책인데, 예, 이구환신 정책이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될 때마다 가져왔던 카드잖아요. 예. 내구재 사라. 내구재 사면 내가 보조금 줄게. 약간 이런 정책이잖아요. 예, 홍것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 그렇죠. 예. 왜냐면 냉장고 지금 댁에 있는 냉장고 몇 년 되셨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 한 뭐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썼던 냉장고가 있고 최근에 교체해서 또 한 2년 됐는데, 이 냉장고를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년 쓰거든요. 세탁기는 더 써요. 근데 이런 내구재를 언제 바꿉니까? 이구환신 정책이 있을 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적인 자동차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구환신 정책이 일시적으로라도 24년 하반기나 25년까지 일시적인 어떤 소비 진작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효과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구재를 지금 자동차를 지금 바꿨는데 내년에 다시 바꾸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 2년에 걸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1, 2년이 지난 이구환신 제도가 끝나면 또 소비 위축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 경제를 알고 있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꾸 빠지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갑니까? 펀더멘탈 강한 미국 경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5번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번 중국 경제, 이게 연동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셨던 그 요소에 대한 제 그 오늘 토론이니까 의견을 더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하는 얘기나 들리는 얘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균형을 좀 잡고 그렇죠.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이제 작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위협이 됐고 특히 특정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매출에 의존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올라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사가던 걸 이제는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이 무서워졌고 계속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소비 진작 그리고 뭐 이구환신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 일회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깊이 공감하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일 파탄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 거고요. 자동차 외에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또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영역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 기술 격차를 좁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의 행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4.6%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까 미국 경제를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올해 IMF의 전망치가 2.7%예요. 근데 ICT 산업, 미국의 ICT 산업의 그 실적 증감률이 8.8%입니다. 그럼 ICT 산업을 제외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냥 어렴풋이 계산해 보면 2%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ICT 산업 안에 AI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그만큼 유망 산업들이 그 국가를 끌어올리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리 해외로 기업들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기업 유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나 돈이 떠나거나 인구가 많이 빠져나오거나 또 인구는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도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 기미를 안 보이고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중국 경제의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망 산업들이 중국 경제를 나름 떠받들고 성장세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아직도 중국은 위협적이다.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 이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남권에 이렇게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CEO 조찬쌤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동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가 자동차 부품사들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패러다임 변화도 있죠.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의 수요가 늘고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줄으니까 앞으로 장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그런 위협감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스스로 자립화하다 보니까 우리 부품을 중국에 수출할 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또 위축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동남권에 자동차 부품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중국은 좀 위협적이다. 중국의 어떤 기술 격차 축소라든가 뭐 이런 행보들이 우리가 나름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섹터에서 중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추격해 오거나 이미 앞질러 온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속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5가지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유지되는 그 배경에 함께 뽑은 한 5가지 요인 중에 한 3개 정도를 커버했는데 거꾸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식시장인 건데요. 결국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펀드, 채권펀드와 같은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또 유도됨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의 특징이 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 뭐 IRA법에 네. 따라서 미국 투자가, 한국 대기업들도 미국 공장 짓고 이러면서 FDI 투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간접 투자, 뭐 채권, 미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한번 봤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가치사슬, 누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팔고 있고 그 기업들의 엔비디아에서 매출 원가 비중은 얼마나 되고 네. 엔비디아 제품을 누가 사가고 있는가 예. 이걸 가치사슬을 그려봤더니 예.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 열차에 누가 올라탔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 제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요. 네. 순서가 제가 기억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예.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 예.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예. 그다음이 뭐 델과 슈퍼마이크로, 테슬라 예. 이런 예.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글과 애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파벳 예. 말씀드렸고 알파벳 애플은 제가 리스트를 좀 밑에까지 다 봤는데 애플은 진짜 거의 안 사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애플은 어쨌든 제조사니까 네. 자체 반도체 개발도 있고 그런 영역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이나 봅니다.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누가 팔고 있나? 네. 1, 2위가 다 대만 기업이고 네. TSMC가 한 35% 정도 네. 그리고 위스트론이라는 또 대만 기업이 한 15% 가까이 예. 1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만 합해도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SK하이닉스가 한 9점 몇 %. 많이 그러니까 되네요. 예. 세 개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4위부터는 또 대만 기업이 시작되는데 4위부터는 이제 3%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개 기업이 그 엔비디아한테는 주요 매출 원가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되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를 빼고 대만이 꽉 잡고 있다. 네. 결국 그 간접 투자 자본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되는 것들이 결국 빅테크에 몰리고 있고 그렇죠. 그 빅테크에 올라탄 게 한국은 그나마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만이다. 예.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고요. 예. 어쨌든 결국 지금 증시나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게 AI 인공지능 테마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금방 꺾이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에 계속 그럼요. 뒷받침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사라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뭐 그 전에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워낙 중국이나 신흥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급증하다가 다시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식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도 미국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다녀왔는데, 직접 현지 공장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SK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목격했는데, 정말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건설 공장 부지를 끝에서 끝을 도달할 만큼 정말 광활한 사이즈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음을 목격했고, 거기 현대 기아도 있고요. 조지아주에. 또 LG전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게 다가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도 오고, 제가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마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SK온 가면 SK온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에 정말 300대 그 공급업체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제 채널에도 출연해 주신 대표님이 계신데,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소위 중개법인인데, 이 중개법인이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직접 지어요. 개발업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 법인세가 제로거든요. IRA법과 법인세 특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 정말 현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올 때 결국 그만큼 중국에 의존한 생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미국에 의존하는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미국 경제가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어도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다. 그게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인가? 라는 그 하나의 질문 가지고 결국 위원님과 제가 5가지의 이제 요소들을 꼽아놓고 그거 가지고 대화를,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시장금리입니다. 그죠? 기준금리 차 말고, 기준금리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격차로만 그냥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시중금리 차이가 있다. 그 시중금리 차이가 최근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결국 강달러 환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 차가, 기준금리 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왜 이렇게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벌어지거나 더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현상을 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명목금리는 네.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질금리는 성장률을 대응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기금리일수록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지만, 뭐 10년물 뭐 길게 장기로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성장률 전망 자체도 이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금리 역전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네. 한국 금리가 더 높아질 일은 이제 보기 힘들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3.5%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5.5% 기준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목표하는 그 중립금리 자체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뭐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 3.5%를 향해 내리고 우리는 3.5%에서 약 2%를 향해 내리는 중립금리 자체의 레벨 자체가 미국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보면 그 향후 3년간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나와요. 이걸 네. 특정 기관이 전망한 게 아니라 시장에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금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만기의 금리 상품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향후 시장 기준금리 기대치를 뽑아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년을 그려보고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3년을 그려보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네. 항상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네. 향후 3년간의 전망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3년 후 기준금리 전망이 4% 조금 넘을 때도 있었는데 네. 아까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 3.6% 가까이 됐거든요. 네. 3년 후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 내재된 금리에 반영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도 한 2.7%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한미금리 역전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거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을 떠나서도 저는 이제 시장금리도 한국금리가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보는 시각이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24년 경제를 뭐 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 레짐의 시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새로운, 그러니까 뉴 레짐 하면 새로운 체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제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물가,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지라도 이미 올라간 물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더 높아지니까 여전히 높은 물가라고 체감하실 거고, 저성장 국면에서 당분간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새로운 체제로 굳어져 버린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시장금리 차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얄팍하게 그 장기 전망을 해보면 다른 요소 빼고요. 그냥 IMF의 2029년 전망치까지가 있으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미국 달러화 그리고 나머지 6개 기축통화국 이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소위 가난해지는데 미국 성장률만 올라가고 미국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 강달러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가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요 전망치만 보고도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금리로부터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된 시중금리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가나, 특히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 과연 할 것인가, 환율은 얼마나 또 요동질 것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또 일어날 것인가, 미국 경제가 뭐 정말 경제 위기 올 것인가,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드랜딩 올 것인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경제신문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노영우 기자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TV에는 아마 두 번째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에서 국제경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요즘 뭐 세계경제 하도 급변하고 정치 상황도 급변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바쁘게 이것저것 좀 알아보면서 취재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프트 랜딩 올 거라고 보세요? 하드 랜딩 올 거라고 보세요? 미국 경제가 요즘 최고의 관심사인데 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 네. 가지 좀 미국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 사이클 금융위기 2009년도 이후 네.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 지금까지 15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15년이면은 개월 수로 따지면은 한 180, 190개월 정도 되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그 MBER이라는 곳에서 네. 미국 그 전미경제연구소 거기서 예. 한번 그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을 측정을 하는데 침체를 겪은 기간이 2개월입니다. 네, 15년 동안에 네. 2개월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네. 보면은 한국은 한 32개월 정도 침체를 침체를 겪었고요. 겪었고. 일본하고 유럽은 한 20개월 정도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단 2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금융 위기하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어떤 침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는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네.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필연적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 반드시 와야지 그때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다시 또 호황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 필연적인데 그 비즈니스 사이클상
2개월에 불과했다는 얘기는 네. 그 불황이 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틀어막아왔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나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걸 틀어막아왔고 네.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통해서 해외로도 이전을 시켜왔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불황을 막아왔다. 네. 근데 지금 너무 호황 기간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지금 네. 지금까지 어떤 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상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은 많은데 많습니다. 근데 실제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는 진입할 가능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있어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지표 변화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불황을 겪지 않고 가는 경제는 없거든요. 네. 과거 뭐 200년, 300년 역사상.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그 하강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 하강기가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심하게 올 수도 있다. 심리 때문에 심리 때문에 올수 있다. 이 하강 기간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진폭이 커질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걸 틀어막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틀어막으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공포에 대한 심리,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충격에도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네. 그 공포감 심리가 결국은 작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네, 발작을 시장에서 돈을 뺀다든가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자기 자본금이 줄어든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로도 영향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로인데 그렇죠. 네. 거꾸로 되는 경로도 있거든요. 네. 심리가 먼저 안 좋아지고 그 심리가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미국 경제는 어쩌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럴 아닌가 수도 이렇게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박사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네.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되게 되는 그런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네. 또 그게 담보될 수 없기도 하다. 충격이 커질 네.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능성은 침체 없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그렇죠.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예. 그 충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네. 약간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런 쪽이 통상 더 많은 경기 것 침체는 없었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예. 좀 긴장을 하시는 게 낫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가능성을 예. 하드랜딩에 부여를 하고 계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라고 거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노용우 경제 전문 기자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언론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 전문 기자 중에서 정말 제가 톱으로 인정하시는 아유. 인정하는 분, 정말 너무 그리고 저도 과찬의 많이 말씀이시고요. 배우고 예. 식사하거나 차 마실 때도 토론을 벌여요. 정말 어떤 작은 사안 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은 경린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으니까 또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첫 질문부터 네, 상당 맞아요. 부분 공감이 되지만 예. 상당 부분 예. 일정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아마도 또 한 번 질문을 드려야 그 부분을 이제 퍼즐을 맞출 것 같은데 예. 경기 침체의 정의가 네. 의외로 예. 정말 많은 제 학자분들을 뵙거나 이 자리에 초대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 정의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기 침체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상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이제 경제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 네. 과정, 예. 그다음에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경기 하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네. 하강이 예. 심해지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뭐 2분기 연속 GDP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거다. 예. 그보다 더 심해지면은 경제가 공황을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한 15년 동안 예. 계속 상승만 해왔다 이거죠. 상승. 근데 경기가. 그 부분은 예. 바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순환 주기 상에서 음.
어쨌든 이렇게 위로 정점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 익스펜션 맞습니다. 표현하고 예. 그 익스펜션을 지나면 이제 컨트랙션 구간으로 또 올 수도 있는데 예. 피크를 찍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피크를 안 찍고 계속 피크를 갱신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컨트랙션 구간 안에서 이 익스펜션 된 부분을 반납하는 구간을 소위 리세션, 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렇게 예. 보고 음. 그리고 그것을 더 익스펜션 된 부분마저 더 밑도는 바닥을 향해서 그러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을 소위 디프레션 이렇게 하고 디프레션이라고. 그리고 리커버리가 있으나 예. 뒤에 익스펜션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리세션 구간이 거의 없다. 2달이다라고 하셨지만 예.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예. 2009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였는데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인데 예. 리세션에 해당되는 구간이 2달에 멈췄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평가한 그러니까 게 아니고 팬데믹 때 경기 침체 구간을 넘어선 수준, 예. 디프레션까지 왔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팬데믹 네. 때는 디프레션까지 왔었는데 네, 팬데믹 때 디프레션이 온 기간이 2개월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월부터 4월까지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예.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예. 상당히 그 경기가 이 수축이 되고 저기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V자 네. 반등을 하는 네. 거고 금융위기 때는 침체 기간이 리세션 기간이 18개월이었어요. 예. 2008년을 전후한 리세션 기간이 예. 그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확장기로 접어드는 구간이 2009년 7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불황은 상당히 비즈니스 사이클에 적합하게 겪었습니다. 미국이 네. 18개월. 미국의 어떤 평균적인 경기 불황 기간이 17개월, 18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과거 한 200년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금융 위기 때는 그 불황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확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침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 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월을 갖다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여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돈을 갖다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처럼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를 통해서 일본 외국 자금도 또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이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계속 이렇게 상승 국면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강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는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시기가 과연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그 하강 국면이 올 거다라는 데는 저는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 컨트랙션 아까 말씀하신 그 수축기가 왔을 때 그럼 이게 언제까지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까지 갈 거냐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리세션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왜냐하면 이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톤앤 매너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그 인용하신 그 경기 사이클 상의 2개월의 경기 침체만 겪었다라는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은 하진 않습니다. 예, 물론 왜냐하면 팬데믹 선언한 3월 그리고 그 4월까지만 침체 국면에 머물렀고 다시 뭐 회복 및 확장 국면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라는 얘기는 두 달에 불과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논의가 그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리세션에 대한 정의, 하드랜딩 여부에 대한 정의를 여쭙고 실제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따끈따끈한 책을 내주셨잖아요.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환율에 그러니까 대해서. 환율이라는 이 지표가 네. 정말 지금 잠깐 말씀 나눴던 향후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하게 갈 것인가 아닌가, 혹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이 또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그렇습니다. 또 금리를 같이 인하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표이니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 경제 흐름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 문제로도 경제 위기에 진입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문제로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 위기를 겪었죠. 네. 1997년도에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환율에서 비롯된 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환율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는다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그게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환율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기가 쉽지가 않죠. 네.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한 103 정도 되지만은 한때는 이게 한 7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어떨 때는 한 110, 120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었지만 미국에 뭐 그것 때문에 큰 경제 위기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항상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러면은 이제 환율로 인해서 위기를 겪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바꿔서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있고 네. 경기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 예.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입니다. 예. 득점을 해야지 이기죠. 그러니까요. 경기에 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실점을 안 하면 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골키퍼죠, 그러면. 네, 경기에 예.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실점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비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축구 경기라는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에 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기는 전략을 쓰는 것이 저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가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 같은 사람은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입니다. 화기가 갑니다. 예.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럼 국가 경제에서 환율이라는 건 어떤 위치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떤 공격적인 건데,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GDP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환율은 수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네. 환율은 우리 경제가 지켜야 될 거시 변수 중에서 최후의 보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뚫렸을 때는 우리 경제가 뚫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고, 지금 그 외환위기의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4천억 달러 이상 지금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수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환율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뚫릴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수비를 탄탄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수비를 탄탄히 했지만 수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못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금리를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정책을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황이 왔을 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불황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처럼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지만 네. 경제 전체가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은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기는 전략과 지지 않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 경제를 설명해 주시니까 예.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예. 세상 친절한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환율이 어쨌든 급변동하는 시대예요. 최근처럼 예. 특히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공포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펀더멘털도 있을 수 있고 뭐 금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하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또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중요한 질문은 뭐 변동성이 심하니까 더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상당히 재밌는 것이 네.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굉장히 높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강제적으로. 네. 그 전에 일본의 그 엔 달러 환율이 300엔 네. 1달러당 300엔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1달러당 300엔 정도가 됐고 플라자 합의를 전후한 그 당시가 이제 150엔 정도가 됐었고 제 기억으로는 네. 그 전에는 엔화가 달러 가치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250엔, 300엔 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거래,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역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통화 가치가 저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네. 엔화는 그거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득을 많이 봤죠. 네. 실제로 수출을 많이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때를 자꾸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네. 플라자 합의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맺은 그 엔화 가치의 어떤 강세다. 네. 엔화 가치의 어떤 인위적인 강세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다. 네. 플라자 합의 전에는 달러당 엔화 값이 뭐 200엔, 300엔을 오르내렸다. 200엔, 300엔 사이를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나와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뭐 150엔 밑으로 이제 엔화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엔화는 계속 약세가 될 수 있는 통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금리 차이도 있고 환율도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이익을 보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보는데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놀랐었고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실제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놀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그 놀라는 일은 결국 금리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가. 네. 그러면 일본은 지금 금리를 어쨌든 2차례 인상을 했습니다만 예,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본. 일단 일본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뭐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쉽지 않아 보이죠. 상황이죠. 물론 일단 목표는 한 0.56%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예, 예, 예. 그러나 그 정도로 올라오는 그 여건이 좀 뒷받침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 못 한다고 예. 안도하면 안 되는 게 예. 역시 금리 차니까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이 예, 예. 그렇습니다. 엔캐리 청산 절차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차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 네. 엔화가 강세가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엔캐리 자금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명분은 충분히 청산은 유독 환율에 따라 움직이니까. 환율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절차가 있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그럼 엔캐리 청산은 결국 주가 조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미국 주가. 주가. 예, 예. 그럼 미국 주가가 흔들릴 때 통상 글로벌 증시가 특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이 예. 오히려 이제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예, 그림으로 예, 예, 예.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금리 인하가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거나 경기 부양으로 간다던가 예, 예. 주식 시장으로 돈을 더 유입시키는 이런 영향 요인도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 그렇습니다. 예. 이 충격파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 좀 우리가 고시면 되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견이 딱 한 가지 또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토론이니까 예. 이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예. 반드시 경기가 안 좋아서는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 예, 예. 뭐 뭐냐면 인하를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도 있지만 예, 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도 또 나름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예.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제가 예. 박사님 하신 것처럼 하드 랜딩 올 거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저는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정상화, 예. 금리 정상화. 예. 예. 이렇게 좀 그림을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같이 그리시고 방향성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말미인데요.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의 저자로서 제가 이 부분 여쭈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지만 정말 이 환율이 예. 금리와 연관이 되고 또 금리는 경기 순환과 연관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실물 경제, 금융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또 자본시장 이렇게 시장에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네, 느끼셨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율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저도 많이 권하고 싶은 입장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금리, 예. 주가, 환율 예. 이 세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예.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환율 수업 한번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환율에 이제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환율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국가가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화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가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관계라고 하는 건 교역입니다. 교역.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거. 환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집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들의 총합이다. 네. 환율은. 그다음에 상대성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성이라는 거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움직이면 환율이 바뀌는 그렇죠. 나는 변화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바뀌면 환율이 변하는 상대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집합성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모호하다. 예. 모호성이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바뀌었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환율이 바뀌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어렵죠. 측면에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고 어렵죠. 환율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금리 그다음에 주가 환율 예. 이것 간의 관계도 이 세 가지가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가 이제 강세가 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예. 이제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선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먼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뀐다. 환율이 예. 먼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환율이 먼저 바뀌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네. 원화가 강세가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으로 뭐 주식도 사겠지만 채권도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네. 채권 값은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고 네. 환율이 움직여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네. 개가 항상 이게 강할 때가 있고 이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변수를 네. 항상 보고 항상 한 방향만 생각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오판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네.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네.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통화가 먼저 강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엔 별 요인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네, 예를 수출이 안 들어서 되죠.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수출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네. 얘기고 네. 그 얘기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올랐다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 네. 주가는 떨어지는데 원화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그 경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뭐가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도 움직이는데 예. 되게 재밌게도 예, 하나만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금리만 그렇죠.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들 나머지 예, 주식시장이나 환율 외환 시장도 각자 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 얘네가 움직여서 나머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연관관계,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는데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경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충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이 있고 주가가 있고 금리가 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환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주식 시장에서부터 충격이 시작이 된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석 아주 정확하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주로 이제 금리나 경기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예. 사실 금리와 경기 펀더멘탈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한 가지 대대적인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강달러가 슈퍼 강달러가 나오는 일도 많거든요. 예, 예.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같은 거, 예, 그렇죠? 팬데믹 선언과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해 버리면, 예. 거대한 위험이 등장해 버리면 그냥 다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슈퍼 강달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을 결정짓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 이제 건전한 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많이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예, 정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환율을 중심으로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 환율 수업 이 책을 통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이 긴 시간 끝까지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이 책이 의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2020 올해가 24년, 23년, 22년
그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고 금리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24년 올해는 금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금리 다음으로 이제 올해 이슈가 될 변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이 이슈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금리에 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 2023년도에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한번 냈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이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면서 보다 보면은 보면 볼수록 환율은 양파 껍질 같고 벗겨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묘한 변수이면서 경제만 가지고도 설명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정치와 국가라는 것들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의 어떤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발전돼 가는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과의 접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집필 계기까지 의도한 바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계기와 의도한 바가 정확하게 오늘 1시간여 동안의 대담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무리 인사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예. 오늘은 단독 출연하셨는데 예. 소감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저는 그 김광석 TV 네.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저는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알게 된 지도 네. 좀 오래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네. 뭐 어떨 때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런 자리에서 뵙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발전돼 있어서 그래도 스튜디오도 더 좋아졌고 내용도 더 뭐 알차지는 것 같고 예. 발전된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확인하게 돼서 상당히 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뭐 앞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서 또 열심히 경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소통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예, 항상 저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자리 많이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주신 우리 노영우 기자님과 대담이었고요.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소개 링크 남겨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